형수가 형의 장례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장례 첫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박정호 61살입니다. 시내버스를 30년 넘게 운전하고 퇴직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길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지요. 제게는 6살 위에 형 성호가 있었습니다. 형은 제게 단순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고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제 등록금은 한 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직한 뒤 돈을 갚겠다고 했을 때도 형은 웃었습니다. 형제끼리 뭘 갚냐? 너나 잘 살아. 형은 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먼저 냈습니다. 명절이면 동생들을 불러 밥을 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런 형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3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형의 곁을 지킨 사람은 형수 최미숙이었습니다. 형수는 학교 급식실 일을 그만두고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있는 날에는 새벽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형이 음식을 넘기지 못하면 죽을 수 없고 밤새 통증을 호소하면 침대 옆 의자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형수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좀 쉬세요. 그러면 형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쉬면 되지요. 그 나중이 결국 형이 없는 시간이 될 줄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숨을 거둔 날에도 형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챙겼습니다. 장례식장과 통화했고 화장장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빈소에 도착한 뒤에는 조문객 명단과 식사 수량까지 직접 살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형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할 테니 잠깐 누워 계세요. 제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형수는 영정사진 앞에 국화를 바로잡았습니다. 사진 속 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들기 전 가족들과 바닷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정말로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형의 옛 동료들이 영정 앞에 절했습니다. 친척들은 형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동생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형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만 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형수의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더는 흘릴 눈물이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문객의 발길이 잠시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끝 정수기에서 물을 받다가 빈소 구석에 앉아 있는 형수를 발견했습니다. 형수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거리가 있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익숙한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형의 영정사진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는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형수는 급히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형수님, 제가 다가가자 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영상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수는 휴대전화를 가슴 쪽으로 감췄습니다. 잠시 후 여동생 명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도 봤지? 뭘 말이야? 명자는 형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형의 곁을 지킨 사람을 짧은 웃음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형수는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수의 웃음 뒤에 우리 가족이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장례 이튿날 아침에도 형수는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뒤였습니다. 형수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명자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명자는 곧바로 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형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웃어요? 빈소 안에 있던 친척들이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오빠는 이상하지도 않아?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큰오빠가 저기 있는데 언니는 계속 휴대전화만 보잖아.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우 형이 오래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형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 처음 꺼낸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작은 이야기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모 정숙이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정호야, 성우가 살던 아파트도 미숙이 앞으로 되어 있다며? 부부 재산인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도 언제 바꿨는지는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의 시신도 아직 장례식장에 있는데 가족들은 벌써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고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바뀐 사실을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인을 앞둔 새벽 형수는 영정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운구차가 도착하자 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런 형수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슬프기는 해요? 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자야, 나는 오빠가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언니는 너무 멀쩡하잖아. 형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버티는지 내가 다 알아야 하니?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적어도 웃지는 말았어야지. 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형을 화장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으로 돌아온 형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제 앞을 막아주던 사람이 두 손 안에 들어올 만큼 작아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우리는 형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현관에는 형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검은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 옆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던 지팡이도 그대로였습니다. 형수는 신발장을 열었다가 곧 닫았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형이 먹던 약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집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는 어디 있어요? 형수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형님 옷도 정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야지요. 뭘 확인하겠다는 거니? 보험금이 얼마인지, 집 명의를 언제 바꿨는지요. 제가 명자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오빠는 궁금하지도 않아? 명자는 울먹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오빠가 평생 번 재산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형수는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은 형님이 내 앞으로 바꾸자고 했어. 왜요? 지킬 게 있었으니까. 뭘 지켜요? 형수는 대답 대신 안방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자 종이 사이에서 붉은 글씨가 찍힌 고지서가 떨어졌습니다. 채무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비소 명의의 대출과 보증채무 관련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형 사업이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됐어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형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명자가 서류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죽은 오빠한테 다 떠넘기려는 거 아니에요? 형수는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지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빚까지 대신 갚았겠니? 형수는 서류철 맨 아래에서 통장 하나와 토지 매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형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다가 며칠 뒤 전액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매도한 계약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수는 그 서류들을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해봐. 저는 통장과 채무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웃었던 형수, 보험금과 아파트 명의, 그리고 형이 숨긴 거액의 빚, 서로 맞지 않던 조각들이 눈앞에 놓였지만 아직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형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수의 통장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형수가 보여준 서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명자의 말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형수의 퇴직금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돈은 형의 정비소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판 돈도 같은 계좌로 들어왔다가 채권자에게 빠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도 확인했습니다. 형이 지인의 사업에 보증을 선 뒤 채권자들이 집까지 건드리려 하자 남아있던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형수 앞으로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수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명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장례를 치른 뒤부터 가게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 작은 반찬 가게에는 만들다 만 전과 나물들이 진열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어. 형수가 거짓말한 건 아니야. 명자는 장갑을 벗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큰오빠가 가족들 몰래 빚을 졌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오빠가 왜 그랬겠어?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형은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했을 때도 동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이 보증 채무 때문에 형수의 퇴직금과 친정 재산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죽어서 설명도 못해. 이제 와서 나온 서류를 어떻게 다 믿어? 형수도 가진 걸 다 내놨어. 그러면서 장례식에서는 웃었잖아. 결국 이야기는 다시 그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형수가 빚을 갚은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웃은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형의 수첩과 영수증을 밤늦도록 살펴봤습니다. 정비소 매출은 몇 년 전부터 줄어 있었습니다. 형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섰던 지인의 회사가 무너지면서 빚은 더 커졌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형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에게 또 미안한 일을 했다. 그 아래에는 병원비와 약가, 채무 금액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평생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형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 아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다시 형의 집에 모였습니다. 고모 정수까지 찾아왔습니다. 고모는 형수에게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남은 병원비와 빚부터 갚을 겁니다.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그건 제가 살아갈 돈이에요. 고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가 동생들도 많이 챙겼는데 가족끼리 상의는 해야 하지 않겠니? 형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보험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들어둔 겁니다.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니가 숨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수를 도우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형수의 희생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의심까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수가 웃은 이유를 말하지 않는 한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카 서연이 안방에서
작은 철제 보관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저한테 맡긴 거예요. 서연은 보관함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그건 아직 열지 마. 엄마가 계속 오해받고 있잖아.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했어. 보관함 안에는 형의 자필 수첩과 채무 변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저장 장치와 병원 사회복지사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내 장례식에서 웃더라도 아무도 탓하지 마라.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저장 장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남긴 영상이 있어요. 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수의 웃음은 형의 죽음 뒤에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떠난 뒤 형수가 웃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검은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잠시 뒤 병원복을 입은 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형은 수척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명자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형은 이미 떠났겠구나. 그 순간 아무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형이 감춘 마지막 진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형은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정호야, 명자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 형은 정비소가 어려워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고 그 회사가 무너지면서 큰 빚을 떠안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손실을 만회하려다 빚만 더 늘어났습니다. 나는 집안의 장남이었다. 너희 앞에서는 늘 괜찮은 형이고 싶었다. 형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명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형은 아내 미숙의 퇴직금과 친정 재산으로 빚을 갚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바꾼 것도 자신이 부탁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내 실패를 대신 갚았다. 내가 아픈 동안에도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너희가 미숙이를 의심한다면 그건 모두 내 잘못이다. 영상 속 형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모 정숙도 말없이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조금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하지? 형수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형은 젊은 시절 다방에서 형수의 신발에 커피를 쏟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수는 화를 내기는커녕 당황한 형을 보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웃었지. 나는 그 웃음이 좋아서 당신을 따라다녔다. 거실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형수도 입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형은 장례 첫날과 둘째 날, 발인날에 맞춰 영상을 남겼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해진 시간에 형수의 휴대전화로 전달되도록 해두었습니다. 첫 영상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신혼 초 형수가 끓인 미역국이 너무 짰지만 끝까지 맛있다고 먹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수가 장례식장에서 웃은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보낸 메시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속 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수가, 당신은 나 때문에 너무 오래 울었다. 형수의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장례식에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미안해하지 마. 형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한 번만 웃어줘. 나는 당신이 웃는 얼굴을 기억하고 갈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곧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명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 앞까지 다가갔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언니 마음은 보지도 않았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 말을 친척들에게 직접 바로잡을게요. 형수는 곧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줘. 그것만 해주면 돼. 고모 정숙도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방법까지 정하려 했구나. 저도 형수 앞에 앉았습니다. 형을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형의 희생은 기억하면서도 형수가 견딘 시간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이 웃은 장면만 보고 마음속으로 의심했습니다. 도련님도 형님을 잃었잖아요. 형수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었지만 각자 다른 모습의 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형이 남긴 채무와 병원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명자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잘못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모도 아파트와 보험금이 형수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금 일부로 남은 빚을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형수의 생활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형수 대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서연은 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형수는 고마워하면서도 당분간은 형과 살던 집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살아보는 연습을 해야지. 형수는 형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양복 한 벌을 꺼내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했을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옷을 받아들었고 명자는 옆에서 상자를 펼쳤습니다. 저는 형의 낡은 작업복을 정리했습니다. 상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형수의 웃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있던 긴 간병과 부부의 약속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수는 상자 위에 형의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49제가 끝나면 여기 한번 가고 싶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같이 가요. 형수는 사진 속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49제를 마친 날, 우리는 동해로 향했습니다. 형과 형수가 신혼여행 때 찾았던 바다였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두 사람은 방파제 앞에서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수 미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조카 서연은 어머니의 손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명자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형수는 가족 모두가 억지로 따라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형수의 결정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수는 검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형이 정비소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웃는 걸 참 좋아했어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도 웃었습니까? 제가 묻자 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힘든 걸 들키기 싫을 때 웃었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형의 웃음도 형수의 웃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기뻐서 웃었고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웃었습니다. 우리는 방파제 끝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영상 편지를 재생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수가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부탁 하나만 더 하자. 형은 화면 속에서 숨을 고른 뒤 웃었습니다. 내가 없다고 밥 거르지 마. 검은 옷만 입고 살지도 말고. 형수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괜찮아졌다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얼마나 오래 힘들었는지는 내가 아니까. 영상 속 형은 잠시 카메라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없이도 웃어. 웃는다고 나를 잊는 건 아니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형수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이었고 남편의 빚을 혼자 갚으며 삼켰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참지 마. 형수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 저도 형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형만 생각했습니다. 도련님도 형님이 많이 그리웠겠지요. 그래도 형수님 마음을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형수는 바다를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며칠 뒤 명자는 친척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수가 보험금과 아파트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웃었던 이유도 남편이 남긴 영상 때문이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고모 정숙도 형수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사람이 슬퍼하는 모양까지 우리가 정하려 했구나. 형수는 곧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형수가 건넬 수 있는 화해였습니다. 보험금 일부는 남은 병원비와 채무를 정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형수의 생활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 돈의 쓰임을 대신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형수는 고마워하면서도 당분간은
형과 살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혼자 지내보고 싶어? 무섭지 않겠어? 무섭겠지. 형수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하루는 내가 살아봐야지. 형수는 학교 급식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권유로 복지관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뿐이었지만 아침마다 옷을 고르고 버스를 타는 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다녀온 날 형수는 가족 단체방에 국밥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 밥을 챙겼어요. 명자가 답했습니다. 언니 밥도 꼭 챙겨 먹어요. 형수는 웃는 얼굴 그림을 하나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짧은 웃음에도 누군가는 이유를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있는 날에는 웃고 울고 싶은 날에는 울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저는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형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리본은 사라지고 그 옆에는 바닷가에서 찍은 형수의 새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형수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형이 보면 좋아하겠네요. 제가 말하자 형수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라고 웃은 거예요.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형수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형님 이야기하면서 웃어도 되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형도 그걸 바랐을 겁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않았고 웃음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장례식장에서 웃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오래 사랑했고 충분히 울었으며 이제 자신의 남은 날을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